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순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운법,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 대해서 논할 텐데요. 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하면서 이 공운법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 법을 집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연이 많은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 5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의의와 역할, 그 다음에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공공기관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지배구조, 그러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통제를 받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공운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5챕터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국가에도 공공기관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제 로고를 몇 개 붙여 놓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요. 이 토지와 주택을 다루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이 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수자원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과 물과 주택에 관한 것들, 그 외에도 다른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적에 살 수 있는 기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어떠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보통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이 기관을 통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구분을 합니다. 기관의 유형 특성은 아무래도 가장 잘 아시듯이 공공부문은 공공성, 퍼블릭 밸류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기업은 아무래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이 기관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마 중요한 이 구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로고를 봤는데요. 공공기관이 한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공기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개는 공기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은 연구기관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의 형태를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구조를 보면요. 공공기관은 이제 시장 또는 가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50년대 전쟁이 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국민들이 필요한 재화를 제공했던 기관들이 먼저 설립이 됐고, 그러한 기관들이 시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민영화가 되었던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글씨로 써놨는데, 부족한 민간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그렇게 공공기관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에서는 공공기관을 4가지 역할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 운용 과정에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던 원동력으로서 공공기관을 활용했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낙후된 경제도 같이 이 발전이 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같이 대한민국은 역할을 해줘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재정 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OECD에서는 이 3가지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현대 와서 공공기관은 또 많이 얘기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민간 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는 포용적 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IMF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국가에서도 IMF를 겪으셨을 텐데 외환위기라고 하죠.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기관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혁신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당시 1998년 이후 2000년대 공기업은 민영화를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고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의 요구를 받아왔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2000년대 초반에 공공기관들은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많은 혁신들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더불어서 전부 경영평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혁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위한 어떤 평가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2005년대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더불어서 혁신평가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변하도록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많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내지는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그런 IMF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은 내부적 요인들도 상당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이 법률마다 서로 운영되거나 통제되는 기관들이 다르고 또한 사각지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산하기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기도 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던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 산하기관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에는 별도로 출자기관처럼 취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의 외적 감독과 통제 시스템이 주무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방만 경영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주무부처하고 어떤 서로 간의 유착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방만 경영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 등이 실질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 정비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혁신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2005년 4월 OECD는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회원국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그 안에 주요 내용은 뭐냐면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관하고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를 분리해라 라는 것이 주된 요구 사항이었고 이렇게 해서 공기업 지배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을 한다. 그리고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공공기관의 범위, 그다음에 유형과 분류, 그다음에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선, 임원의 임변에 관한 사항들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체제를 공문법 이전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년 이전으로 가면요.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던 초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개별 법률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부 투자기관 예산법이라는 것이 아마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투자기관 예산회계법하고 정부 투자기관 관리법에서는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이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요. 아마 24개, 지금은 아마 35개 정도 되는데 24개 기관에 대한 어떤 임명권이라든지 이사회 경영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84년 이후에는 경영평가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사후성과관리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법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지금 84년에는 25개, 98년에 정부투자기관은 다시 13개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저희가 한 20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해마다
아니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은 형태나 숫자에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시대적 요청,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통일적으로 뭘 우리가 계속 추구를 해왔냐면 어떻게 하면 지배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84년에도 보시면 사회이사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정부이사를 통한 간섭 등으로 이것이 자율경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어떤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99년을 보시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율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정부 이사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사제가 폐지가 되면서 비상임위 상임과 비상임위사가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형식적인 체제는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든지 방만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2004년이죠. 2004년에는 정부 산하기관까지 남아있는 기관들, 전체 기관을 아울러서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선 말씀드렸던 정부 투자기관 13개와 그 다음에 산하기관 88개가 같이 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어떤 그 주무부처하고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관리를 받는 더블 체제, 투 체제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구조에서도 이사의 구조라든지 임원들의 임명 절차 등 핵심 사항은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이 새로운 우리가 공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대해서 지금 공문법 이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법 제정 이전에는 공공기관 범위가 조금 불분명하고 관리 방식도 사실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조금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유착으로 엄정한 감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임원 선임과 관련한 어떤 국민의 불신이 팽배했었는데요.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코드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정경유착의 인사 운영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공문법 제정 이후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어떤 일원화된 체계 속에 들어오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존재하던 법률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고요. 관리 대상 폭도 2007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300여 개에 이르는 상당한 폭으로 공공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법률 체계가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0여 개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 방식에서 조금의 차별적인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PT에서 말씀드렸던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소유권 기능을 강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신설함으로써 내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문법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문법은 총 6장 57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07년 1월부터 제정이 되어서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장은 총칙으로서 7개 관련 조항이 있고요. 주로 목적, 적용 대상, 자율 운영에 관한 사항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그 다음에 기관을 어떻게 신설할 건지에 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고요. 2장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를 정하는 거죠. 8조에서 10조까지로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구성하고 어떤 회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공공기관 경영 공시라고 해서 11조까지 15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잘 볼 수 있도록 경영 공시, 통합 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내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대국민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공시를 한다라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장에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각 공공기관들의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 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이 공공기관이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떤 그 대외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받는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유형 분류를 하는지 공문법 이후에 어떤 유형 분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 1월 공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지금 3개 기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정부 출자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투자기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의 납입 자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자본 납입금이 50% 미만으로 직접 출자한 법인 중에서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는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투자기관에는 정부 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이 다시 출자한 기관들이 여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은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납입금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서 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기관이고요.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산하기관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서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출연하고 정부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고 사업의 특성이 약간 달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조폐공사, 화폐를 만드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예전에 아주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큰 기관이었죠. 지금은 거의 이 미미한 존재가 되는데 한국석탄공사, 그 다음에 석유공사, 무역공사 이런 공사들이 이 기본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법 적용 제외 기관에는 한국방송공사, 그 다음에 교육방송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업은행으로서 약간은 공기업하고는 특성이 조금 전형적인 공기업과는 특성이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정부 출자기관으로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이 3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관들은 설립할 때 향후 기관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들입니다. 그 외에 정부가 50% 미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은행, 제일은행,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대한매일신보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 기관들은 이미 민영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변경되어서 지금 거의 민간의 형태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4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지정기관 대상을 통보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무기관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무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죠. 지정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장이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 운영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운위에서는 이것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어떤 공공기관의 유형이 아까 3가지가 있었죠. 공기업이 있었고 기타 공공기관들이 있었고 준정부 기관도 있었는데 이런 유형을 변경을 할 것인지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정고시를 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매회 개년도 1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공문법의 틀에서 경영을 하게 되고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보시면요. 공문법 제4조에 나오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 공공기관 그 심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공기업의 요건을 말씀드렸죠. 그 공기업의 요건하고 비슷한데요.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정부 지원액이라고 하면 출연금, 보조금 등 직접 지원액 외에도 법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위탁 사업을 하는 이 간접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1, 2, 3항의 기관이 합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도 공공기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번 1호에서 4항까지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합해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종합적으로 공문법상의 공공기관 유형 및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우리가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을 모두 준시장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서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한 중정부기관이 아닌 모든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관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지 숫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기업의 경우 총 36개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은 16개고요. 준시장형 공기업은 20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에 기금관리형 기관은 13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이 대부분인데 82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현재 209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총 합한 숫자는 3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전반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역할, 공법 제정 배경, 그리고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배구조와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